모시고요. 21세기 자본 토마 피게티 신드롬을 통해 바라본 우리 경제의 불평등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토마 피게티. 그 제목이 21세기의 자본. 예. 그 자본론을 연상시키는 제목이에요? 예, 물론 그걸 의식하고 쓴 거죠. 예. 그 피게티 얘기로 좀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올리는데 증세는 아니다. 그렇죠?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거죠. 요새 유행이죠. 뭐 네.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뭐. 네. 맞습니다. 법원까지도 그 시리즈에 올리는 세금을 보니까 지금 서민은 쥐어짜고 부자들은 챙겨주는 이런 세금 인상이거든요. 뭐 담배값, 뭐 주민세, 자동차세. 정태인 원장께서는 어느 칼럼을 보니까 정부의 담배세 인상 정책을 대통령이 막가파임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갈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순수한 보건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동심을 가진 유시민 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그때 네. 참여정부 때 500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경제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청소년들 폭력 사태 늘어난다. 청소년 범죄 때문에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0원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국민 건강증진기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수입 판매량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거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건강증진정책에 쓸.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청소년 범죄가 걱정됐는데 지금은 이제 2,000원 올리는 게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리는데 찬성을 했다고 말이죠. 예. 그때도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5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 근데 4,500원이 왜 4,500원이냐라는 게 지난 6월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면 한갑할 때마다 2,000원 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2,000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덜 피느냐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500원 올렸을 때 사람들이 금연을 얼마나 하느냐. 1,000원 올렸을 예, 때 얼마냐 1,500원, 이게 다 2,000원. 달라져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지. 네, 그래서 한 10,000원쯤 되면은 이제 금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딱 4,500원의 수입이 최고치예요. 예. 그러니까 4,500원으로 결정이 된 거죠. 만일에 이제 진짜 건강을 위한다면 한 8,000원쯤 올리면 대충 다 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가 되면 세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가 이 진짜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인데 가격이 인상되는 비율보다 이 담배를 그 끊는 사람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적은 거죠. 이게 담배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0원 정도 올리면 세수가 극대화될 거다. 이런 계산에 따른 거죠. 가격을 올렸을 때 확 줄면 가령 저희 이 나란히 있는 여의도에 음식점 하나가 짜장면값 1,000원 올리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담배는 그게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술과 담배 그래서 세금을 때리면 무조건 세수가 느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10,000원 이상 올리면은 이제 끊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만큼 올리는 게 세수가 가장 늘어날 것이냐. 그게 이제 4,5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과 부총리가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보건 정책인데 밑에 장관들이 잘못 모시는 거예요. 확실히 대통령 그 효과가 있어요. 이 대통령 모독하는 발언이 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시민 위축 작가께서 효과가 예, 확실하게 자제하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순진하고 순수한 분이야. 신문기사를 보니까 고등학생 흡연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4,500원 올리면 끊는다 그랬거든요. 아니,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이야. 그 담배값을 올리고 그러는지. 우리 3명이나 계속 핀다고요. 근데 예. 제가 그게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환위기 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화가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3배로 막 이렇게 절하가 되니까 이 파운드로 해보니까 3배가 올랐어요. 그렇지. 담배값이. 근데 딱 일주일 못 피겠더라고요. 3배로 올랐는데도 질질질하니까 뭐 똑같은 3파운드인데. 아니 근데 저 고등학생들한테는 타격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까치담배가 있었거든요. 까치담배. 까치담배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편의점에 까치담배 팔게 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 친구들 중에는 말아 피는 담배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외국 가면 이제 유학생 때 폈죠. 그 이제 많은 기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가루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재배 농가하고 직거래를 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해볼까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도 아예 있어요. 뭐 재배까지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학 시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마라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손을 놓고
이걸 말면서 그럼 귀국할 때가 된 그럼 거지. 귀국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마라핀 담배가 더 맛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 거기도 이제 담배값이 비쌌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 그렇지. 담배값이 싸죠. 뭐. 근데 그거가 굉장히 쌌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반 밑으로. 반 예, 밑이었어요. 예, 예. 예, 다시 예산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뭐 예산안 지금 나왔죠? 2015년 예산안이.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예산안 기준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 예. 정책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늘어나지 않았고 다만 그 예산안 내부를 보면은 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고 복지는 사실 복지는 그 경직성으로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서 복지 비중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의 중점은 이제 건설 쪽이라든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1,300조 원 되거든요. 1,300조 원이요. 근데 이제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자료나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홈페이지 접속해서 찾아보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최대한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예산안 설명서예요. 보면 진짜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게 최대한 써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을 좀 드리면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되게 GDP는 한 1,300조 원 되는데 예. 이제 통합재정이라 그래서 이제 언론에 발표되는 건 376조 원으로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GDP 대비 30% 가까운 정도 액수고요. 예, 근데 이 통합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허수가 있고 이거는 일반 예산 지출뿐만 아니라 기금 4대 연기금 지출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빼면 기금 지출이 한 117조 원 되기 때문에 순수 정부 예산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약 260조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우리 GDP의 20%. 예. 예. 사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장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출이 한 5.7% 정도 증가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나름대로 뭐랄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부도 신경을 쓰는 게 이제 문제는 이제 적자인데 적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적자가 네. 한 25조. 예. 그다음에 아마 금년에 그리고 아마 그 세수가 제대로 안 거쳐서 한 10조 가까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조 이상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예. 아마 내년에는 지금 자기들이 확장 정책을 쓰면 또 내년 그 경제 전망을 4%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3% 못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세계 경제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출을 줄인 게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안전에 관한 지출이 늘어나고 뭐 소방서를 국가공무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안전 쪽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은 그냥 기금, 연금 같은 건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빼면은 그다지 늘어난 바가 없고 내부에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을 갖다 집중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이제 아까 37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259조 원이 예산이고 117조 원이 기금이에요. 근데 전체 증가율은 꽤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조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통합재정으로. 근데 그 중에서 예산이 늘어난 건 9조 원이고 8조 2천억 원 정확히 8조 원 정도고 나머지 그 한 60% 이상은 다 기금 지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예산 지출이 늘어난 것은 아주 적어요. 지금 확장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확장적인 게 이 적자성 재정 채무, 재정 적자로 인한 채무가 약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들어온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다는 점에서 보면은 확장적인 거지만 그 예산 자체로 보면 그렇게 확장적인 예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재정 균형론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가 나쁜데도 재정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재정을 줄이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왜 이제 정부가 스톱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유럽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장론자들이기 때문에 가령 이한구 의원이나 또는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약한 거는 다행인데 그렇다면은
그 늘어난 세금 부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부자 쪽의 세금은 줄여주고, 가령 뭐 이번에 배당에 대한 세금도 이제 분리과세에서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담배라든가 지방세라 인두세 같은 것들을 늘려가지고 그걸 갖다 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역진적이고 반서민적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우리 대선 때 그랬잖아요. 증세에서 복지하는 게 무슨 정책이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 증세 안 하고 자기는 복지하겠다 그랬는데 빚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담배라든가 이런 또는 주민세 이런 것들 갖다 늘리는 거 간단해요. 사실은 담배 국세가 많거든요. 그래봐야 얼마 안 늘어요. 담배 예. 3조 원 정도고. 3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지방세로 바꾸면 되거든요. 사실은 세금에 관해서는 이번에 그 우리 정몽구 회장이 큰 일을 했죠. 예. 현대사하고 10조에 사면 세금이 국세가 한 2조 5천억 되고 이 지방세가 서울에 한 1조 5천억 되고. 그리고 한전에다가 한 평가액보다 한 7조 원 더 준 거니까 결국 한전이 적자 내면 나중에 세금으로 메꿔줘야 아니 되는데. 근데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비싼 값에 샀을까? 그거 착한 일 하려고. 제가 훌륭해요. 보기에는 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면도 있고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왔다 가면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경제적 행위의 결과였냐 아니면 이 바탕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것도 있었나? 그거야 알 수 없는데 그 땅이 굉장히 노른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 어려운 정부를 도와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확장적 정책을 우리 정태인 원장은 뭐 우리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내년에도. 예. 근데 이제 국가 채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성 채무고 하나는 적자성 채무예요.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돈을 꾸어서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꾼 돈으로는 뭘 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 부채도 기록되고 자산도 기록되어서 나중에 이제 자산 회수를 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적자성 채무는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이제 참여정부 5년 동안 적자성 채무가 18조 5천억 정도였어요. 18조 5천억. 5년 동안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약 89조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거기는 4대강 사업으로 떠넘겨온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온 8조 원은 포함 안 된 거고요. 그것까지 치면 약 100조 원 가까운 적자성 채무를 졌어요. 국가 채무를.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추세로 가면 MB 정부를 추월해서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적자성 채무를 기록하게 될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럼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도 초기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정부가 이제 단연도 예산안을 내는 것 말고도 5년짜리 옛날 중기 재정 계획, 지금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해마다 이제 향후 5년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도 냈어요. 이걸 보면 이제 U 커브인데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적자성 채무가 많아서 재정이 불건전하고 해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줄여가지고 임기 말쯤에는 균형 재정으로 간다. 이게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온 거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말대로 됐으면 이제 2013년도에는 균형 재정이 됐었어야죠. 근데 2013, 2014, 2015 오면서 계속 적자성 채무가 커져와서 이제 단년도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균형 재정으로 2018년에 간다는 얘기인데 2018년 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20조 원 내지 30조 원의 적자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확장적 그 재정 정책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쓰더라도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서 계속 그 5년짜리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이렇게 낸다는 거는 각하께서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네, 지금 이 상태가 뭐 다 균형하겠다니까 맞춰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이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재정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도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4%를 갖다 지금 예측해놨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덜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U자 커브로 해서 이제 갚는다고 하지만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를 갚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이제 국채 발행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면서 갚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더 걷어놓는 게 있는 거고, 예. 그 마지막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국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금을 더 걷는 게 가장 전공법입니다. 그래서 예. 세금을 더 걷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복지를 위한 세금을 갖다 설득을 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지금 10%포인트 정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게 세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올리는 게 전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 상태가 이제 5년까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이 지나면 또다시 100조가 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세계 평균의 관점에서 이게 재정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괜찮은데 문제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빠지면 그 상황은 지금 30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예측도 주관적으로 하고 더구나 대통령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다 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유 작가께서 작가라고 부를게요. 유 작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참 신기한데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도 별로 부끄러워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아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국가 채무에 관해서는 되게 유럽연합이 통합을 할 때, 경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할 때, 그것도 이제 통합을 하고 이럴 때 기준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가 기준이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마다 신규로 빚지는 거, 그걸 GDP 3% 이내로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1억을 연봉을 버는 사람이 한 6천만 원 정도 부채를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해마다 새로 60%를 유지를 하려면 해마다 그 정도 빚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국가는 부도가 안 나니까 예. 그 뭐 이제 괜찮다 이런 건데 제가 사실 그 채무 걱정을 한 것은 이걸 제대로 쓰면서 이렇게 채무를 지는 거냐라는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국가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통합재정 기준 기금까지 포함해서 376조 원인데 복지 분야가 최초로 30%를 넘었다고 엄청 정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액이 통합 기준으로 기금 포함해서 155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금년도보다 얼마 늘어났냐 하면 9조 1천억 원 늘어난 거예요. 이 9조 1천억 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급액이 많아지는 이제 지출액이 많아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해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7월 달부터 줬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내내 주면 한 3조 원 늘어나는 게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늘어나는 게 아주 미미합니다. 보육이라든가 학교 이제 무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실업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미미한 정도의 증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2014년 예산안에서 각 부처별로 골고루 조금씩 늘린 거예요. 특별히 많이 줄어들었다든가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SOC 건설 예산도 한 지금 7천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 지방 행정도 한 2조 원 늘었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늘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 재정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빚을 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 부자 감세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야당의 선동이다 얘기하는데 진짜 무식해갖고 입만 열면 이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지는 말자고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법인소득세하고 개인소득세 감세해 준 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게 누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법인세가 내년도에 거의 0.1%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무행정의 기본을 이는 능력에 따른 납세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한쪽으로 이렇게 담배며 상업용 자동차며 무슨 주민세며 이런 걸 인상해서 돈을 걷는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빚을 이렇게 30조 원 가까이 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건전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한 가지 질문이요. 아까 좀 확장적이다라고 하는 건 건설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뭘 더 짓겠다는 겁니까? 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는 뭐 몇 개, 고속철하고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민간 건설 경기를 일으키겠다. 그쪽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아파트값 올리는 거.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빚내서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진짜 올라가네 그럼 이제 무리해서라도 빚내서 집 사게 되면 집값 올라가고 그럼 건설 경기도 살아나니까 그게 이제 이 강남 3구의 재건축이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투자할 때를 찾고 있는데 재건축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을 넣게 되고 거기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부근에서 따라 올라가고 이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성장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빚내서 집 사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정부가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면은 소비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아래로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진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 건설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지금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 시설이에요.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런 거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23조 7천억 원 이제 잡혀 있던 건데 내년도에 24조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증액이에요. 그러면 7천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확 늘어난 상태에서 안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들어간 예산 여기 항목에 들어간 것 중에 창조경제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창조경제요. 창조경제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대표적인 창조경제 예산으로 3개를 들어놨는데요. 하나가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및 그 창조경제 건설이죠. 기반 확산. 이거 건설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뭐 세계 최초의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집 짓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10개 있는데 17개로 만든대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고 그래서 또 한 항목을 내놨는데 이게 뭐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건데 끼케야 15년간 2천억 원이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화장빨이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창조경제형 신산업 신시장 창출이라고 또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것도 뭐 ICT 기술 상용화해서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이렇게 해놓고 357억 원이야. 아니 이게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다가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 안에 SOC 예산 막 숨겨놓고 그리고 진짜 창조경제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키우는 건데 이거는 다 규모가 뭐 10년 동안 몇천억 뭐 단년도에 뭐 300억 이런 거 지지분하게 넣어놓고는 이거를 지금 보도자료에 참고하라고 크게 붙여서 이 대통령 보라고 만든 보도자료지 이거 국민 보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각 정부가 이제 그 구호를 만들잖아요. 녹색 성장, 창조 경제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눈먼 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별로 쓸 데가 없고 그는 대부분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야 이제 뭐 했다는 티가 나는 건 건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그 빈부 격차라는 것들 이게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피게티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토마 피게티, 프랑스의 대학 교수죠. 얼마 전에 지금도 방한 중인가요? 오늘 갔을걸요. 우리 녹음하는 이 시간에 아마 출국했을걸요. 그 4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43살이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한 권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 학계를 부의 불평등이라는 화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우리나라도 방한해가지고 뭐 날카로운 지적들 쏟아내곤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얘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장하준 씨인가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이론은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장하성 교수. 장하성 교수입니다. 네, 그죠. 사촌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씨 집안이 대단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43살짜리가 책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썼으니까 뭐 대단한 걸 쓴 거죠. 네, 원래 22살에 박사학위 받고 25살까지 MIT 교수였어요. 25살까지. 예, 22살에서 영국 교수. 예. 예, 갔는데 이제 재미없다 그러고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여러 군데 인터뷰에도 나오고 자기는 이제 경제학을 수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머리 좋고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면 반갑게 얘기하고 교류를 하지만 자기는 레비스트로스라든가 예, 이런 브로델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경제학을 하고 싶었지 이 수학 문제 풀면서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이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야. 아, 예, 그럼요. 잘해요. 박사 논문 자체는 수학이에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어펜딕스라고 기술 부록이 있는데 그 가보면 다 이 수학으로 자기 이 말로 써놓은 거를 수학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우리 말로 번역된 게 800쪽이에요. 예. 그 뒤에 색임 빼고요. 각주까지만 800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그래프로 대부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뒤에 이제 출처 통계를 보면 piketty.pse.ensfr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그 데이터 처리한 것만 블로그로 인터넷 블로그로 달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엑셀로 다 들어가 있죠. 예, 이거 의심스러운 사람은 로 데이터를 거기 가서 봐라. 이렇게 해놨는데도 800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PKT의 전략인데 그렇게 모든 걸 공개하고 이제 자기들이 한 나라들이 처음에 이제 프랑스를 냈고 그다음에 영국했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의 OECD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잖아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학자들도 자기와 똑같은 개념과 방법을 가지고 채워넣으라. 채워넣으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김남년 교수가 한국의 소득 부분이 들어갔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한국도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리는 들어가 있어요. 네, 자산 불평등은 이제 없고 소득 불평등은 들어갔게 됐죠.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개념과 방법으로 전 세계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뉴얼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불평등 실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불평등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평등이 용인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어떤 그런 대단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똑똑하네요.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네. 니들이 알아서 커스터마이즈.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토론하자는 거죠. 국내 정치 문제화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진중권 선생은 이거 안 읽어봤죠, 아직.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경제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나도 경제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맹큐의 경제학 이런 경제 원론 보는 것보다 그 재미없어도 예, 모르죠. 이 책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론 공부도 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교양서로서 꽤 권할 만한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예, 들더라고요. 저는 그 평소에 경제학에 대해서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한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것을 내일 확인한 학문 이래가지고 좀 우습게 봤는데 꼭 읽어봐야겠네요. 장하성 교수가 그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뭔가요?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읽었어요. 안 읽었고. 그 다음에 사실 PKT 방식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에서 발표하는 국민 계정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근데 마침 5월 14일 날, 지난 5월 13일 날 국민 대차대조표 잠정이라는 거를 한은이 발표했는데,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자료가, 우리나라 자산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다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그 PKT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베타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총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내가 월급을 모아서 몇 년 있으면 집 살까 이걸 PI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평균 집값을 내 소득으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걸 전체 우리나라의 자산 전체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뭐 땅이든 금융이든 다 합쳐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나 집중돼 있느냐가 보여지겠죠. 아까 집 사는 거랑 똑같은 계산으로 그게 이제 베타 값인데. 그게 쭉 떨어졌다가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떨어졌다가 2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선진국은 보통 국민소득 2년치를 모으면 그 나라에 있는 자산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최하일 때가. 근데 지금 6,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7이라는 게 뭐냐면은 벨 에이포크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1810년대. 길디드 에이지. 그 벨 에이포크는 문화가 올라갔지만 돈은 급도로 불평등했던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막스가 살던 시기예요. 그래서는. 근데 왜 벨레포크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910년대까지 그 뒤 얘기니까 그랬는데, 그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위에 문화는 발전한 거예요. 이게 문화하시는 사람이고. 근데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7.5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높아요. 국민소득 대 자산 비율이. 물론 이게 이제 부동산 버블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저도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니계수 같은 걸 보면 평등한 나라로 나오고 옛날에 굉장히 평등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불평등해지고 있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만 선진국보다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니계수를 편향된 걸 수정하고 그다음 이번에 베타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 더 높은 1위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다시 잠정치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장하성 교수가 거기 나오는 피케티의 정의대로 이 수치를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그냥 기존 수치 가령 수익률 그러면 이거는 전체 자산 평균 수익률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랑 비교해보고 이건 한국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책을 안 읽은 거죠. 근데 이 피케티는 약간 해설이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 책을 읽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좀 하실 거고요. 뭔 내용일까 언론 보도 보면서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피케티가 한 일은 여기서 무슨 이론을 편 게 아니에요. 피케티가 이론 비슷하게 얘기한 거는 회계적 항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늘 그렇게 이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장부에 쓰다 보면 좌우변 맞춰야 되잖아요. 그 얘기 네, 쓴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실제 한 일의 가치는 어딨냐 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 소득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있는데 있는 거는 분명한데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소득세 통계라든가 상속세 통계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건 20세기 이후의 일이고 예. 20세기 이전까지는 통계가 없어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거는 되게 집중적으로 한 게 1700년경부터 2010년까지 세계 주요 산업 국가들의 그 부에서 부 또는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나눠졌는가의 데이터를 추적한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이 사람이 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내린 이 분석을 통해 통계 분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또 이것도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1900년대 초까지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아주 심했고, 그다음에 19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해갖고,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류 역사상 없었던 낮은 수준으로 이제 덜 불평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70년대 경부터 이것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갖고 지금은 1900년대 초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다시 불평등의 정도가 올라왔다. 이거를 이제 이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실 혁명의 시대였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이 불평등의 전망에 대한 두 가지의 대립되는 이론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크스 이론이고 예. 부가 극단적으로 무한 축적되면서 완전 불균등해져서 결국 체제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게 마르크스의 얘기였고 쿠즈네츠라는 이제 미국 경제학자가 1910년대 초부터 1940년대까지를 연구한 결과 불평등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쿠즈네츠는 이것을 벨커브라 그래서 종 모양으로 처음에는 악화되다가 나중에는 해결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맞서 있었는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결론은. 마르크스가 살았던 때는 아까 벨 에포크 시대라 그래서 실제로 빈부격차가 극심했고 그것이 끝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가 없던 마르크스로서는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낸 거고 쿠즈네츠가 분석한 1910년대부터 40년대 중반까지 요 한 40년의 기간은 이례적으로 인류 역사상 불평등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였기 때문에 쿠즈네츠는 이때의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일반화함으로써 결국 냉전 체제 때 이데올로기로 이용을 당한 거고 본인 자신도 책은 굉장히 연구 인류를 지키면서 썼지만 책을 낸 후의 강연에서 그렇게 악용당할 소지를 스스로 만드는 연설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볼 때는 쿠즈네츠는 감소하던 시기, 마르크스는 그것이 혹심하게 증가하던 시기를 이야기한 것이고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변해져 왔고 이대로 가면 앞으로 1800년대, 1900년대 수준의 부의 불평등이 앞으로 전개될 거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재밌어요. 예. 재밌고 읽을만해요. 소설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약간의 경제적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흥미진진하고. 책이긴 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쩌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지다가 그게 뚝 떨어지는데 그 뚝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두 번의 전쟁 그리고 대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누진 소득세 이런 거. 그리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화되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자산가들의 발언권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이 전쟁 때 저쪽 편도 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제라든가 제도가 이 부자들한테 불리하게 돼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전후의 어떤 경제 성장의 기본이 되거든요. 일단 평등해야 사람들이 희망도 갖고 뭐 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다시 벨 에이포크 시대까지 갔다면, 길디드 에이지까지 갔다면, 그럼 다시 그런 커다란 격변이 없으면 이게 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이제 혁명의 시대인가? 아니, 그건 제가 아니- 평생을 그러니까 피케티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평생을 제가 아주 옛날부터 개량주의자로 욕먹고 살았는데 야, 이게 내가 50대 중반 돼서 이제 혁명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피케티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힘이, 어떤 요소가 20세기를 이렇게 특별한 시대로 만들었는가. 전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왜 불평등도가 1900년대 들어와서 20세기에 이렇게 1950년대에 최저로 가는 이것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왜 다시 올라가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케티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국민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 모든 자산, 거래 가능한 모든 자산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차이 등등을 가지고 이걸 해명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론적인 결론이라고 말한다면 부의 분배, 소득의 분배에 관한 한 객관적인 어떤 강제 법칙은 없다. 되게 세 가지를 드는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두 번째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집단 사이의 힘의 관계. 세 번째는 제도의 역할. 이 세 가지예요. 사람들 인식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제 대사건들도 이제 개입하게 되죠.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근데 이제 그래서 제의하는 게 이제 1% 정도의 글로벌 자산세, 80%의 누진 소득세 정도인데 사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령 참여정부가 초기에 굉장히 열심히 한 게 종부세였잖아요. 이게 종부세가 우리나라 전체 1%에만 해당되는 세금이고 제가 비서관일 때 그거를 2018년까지 1%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종부세는 9억 이상에다가 1%가 안 되는 세금이었다고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피케티가 제안한 글로벌 자산세는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모든 재산 다에다가 1% 때리자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가 다 같이. 채무는 빼고 그러니까 물론 한 이제 개인이 가진 자산에서 순자산, 그 사람의 순자산인데 채무는 빼고 순자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산이라는 게 자본 더하기 부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산은 그렇죠. 맞아요. 내가 돈을 빌려서 집을 샀으면, 그러니까 1억을 빌려서 1억 5천짜리 빼고. 샀으면 5천만 원만 계산 세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전 세계에다가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이 세금을 때린다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본인도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안을 한 동기는 이걸 하려면 전 세계의 자산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으로. 예,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학자들이 하도록 유도는 했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걸 갖다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현재 불평등 실태를 알게 되겠죠. 피케티의 또 하나는 이제 세금 자료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조사는 센서스 자료입니다. 가령 이제 2만 명 정도를 표본 조사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제 유추하는 건데 문제는 표본 조사를 하면 최상위 계층이 과소평가가 돼요. 그렇지. 그냥 10억 이상 이러지 1조 이상 뭐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는 대체로 낮게 보고를 해요. 자기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거를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지만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센스 자료에서는 보통 상위를 과소평가하게 돼 있는데 세금을 하면 자기가 이 엉터리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이제 추징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제 세금 자료의 문제는 아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면세가 되는 거를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복지 자료나 이제 센스 자료를 보충을 해서 이제 전체를 밝혀낸 거고 그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센스 자료로는 영국의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44%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자산의 자산 중에 10%가 44를 갖고 있는데 피케티 자료는 그게 71%거든요. 세금으로 해보니까. 거의 2배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 센서스 자료가 45%예요. 그러니까 10%가 45%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그러니까 세금 70%일 자료로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피케티가 추정한 걸 보면 미국과 서유럽 산업국가들에서 한 해의 국민소득 대비 재산 모든 형태의 재산의 가치의 합
이 비율이 5 내지 6이라는 거예요. 5배 내지 6배요. 이게 제일 낮았을 때는 2배 내지 3배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2배가 된 거죠. 한 50년 사이에 1950년대 이후에. 그렇게 돼 있고 소득 계층별로 보면 중간 이하의 50%는 중간 이하의 50%는 부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5% 갖고 있죠. 하나도 안 갖고 있거나 5%, 맥시멈 합쳐도 5%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 10%가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40%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가진 데에는 한 10%, 많이 가진 데에는 한 35%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소득과 관련해서도 이제 상위 1%, 0.1%, 1%, 10% 이렇게 이제 추정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해보면 되고요. 되게 이 비율들이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를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우리나라도 되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고요. 되게 피케티가 이용한 자료는 프랑스가 이제 대혁명 이후에 맨 먼저 이 소득세, 노진소득세 같은 걸 도입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가장 완벽한 자료가 있고. 소득세는 아니고 재산세. 재산세. 그러니까 옛날 자료는 재산세가 많아요. 그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가령 우리가 조선 시대에 그 농민들한테 세금 매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지주들한테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동법 시행한다 그러면 전국에 땅 조사를 해요. 그런 것처럼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귀족들이 땅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자료가 있는 하여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940년대 이후의 통계는 소득 자료예요. 왜냐하면 소득세가 주요 세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파악한 게 이제 피케티의 그러니까 하나의 또 업적인 거죠. 방식이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소득세 자료를 가지고 소득 분배를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로 거슬러 갈 때는 재산세나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고, 그리고 부의 분배에 관해서는 상속세 자료를 주로 썼어요. 회계적 추정치로. 물론 이제 그거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은 상속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정을 한 거고, 자기가 한 작업은 쿠즈네츠라는 학자가 1910년대에서 40년대까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했던 것을 전 세계로 그리고 과거로 또 현재까지 이게 확장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런 거고, 이제 청취자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정태인 원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약 한 200년 전, 150년 전에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던 고전파 경제학자, 예. 자유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 150년, 200년을 건너뛰어가지고 현대 사회를 관찰하면서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떠오르고요. 뭐 리카도의 책도 떠오르고, 그 멜더스의 인구론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도 생각이 나고, 뭐 더스타인 베블린이 쓴 요한계급론도 떠오르고, 그럼 마르크스 물론 떠오르고요. 케인즈도 생각나고, 하여튼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모든 경제사회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고전파 시대의 경제학자들의 특징이 저술을 할 때 그 당대의 지식인 사회 일반과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책을 읽어보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도 약간의 수고를 들어가면서 읽는다면 굉장히 문장이 읽어만 할 뿐만 아니라 논증을 해가는 논증의 기술 이런 것도 감상할 만한 대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학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 책을 꼼꼼히 갖다 놓고 며칠 안에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계속 읽어나가면 저는 지적인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 세계 지식 포럼 사전 행사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피게티가 이제 자기 책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하나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습 자본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부가 집중이 되면 예. 물려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점에 그 물려준 게 많아지면, 그리고 계속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물려진 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해지게 되겠죠. 그럼 그 사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다 쓰지 못하니까 더 많이 축적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수저 물고 나온 애한테 이길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미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되고 있죠. 7.5라는 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한데, 그 숫자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루고 있는 특히 미국의 이념을 이루고 있는 거는 하나는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가 있다 이런 건데 예. 이제 이건 플루토크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한 군데 금전 집중되고 정치에다가. 그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의회를 갖다 다 장악하고. 장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켜 주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형해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19세기 말의 귀족 자본주의와 뭐가 다르냐? 이건 사실은 미국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회의 땅이고 메리토크라시,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메리칸 드림. 예, 실제로는 안 그렇다. 특히 원래 미국이 유럽보다 훨씬 자산도 평등했고 소득도 좀 평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70년대가 지나가면서 자산과 소득 양면, 특히 소득에서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매니저들이 나오잖아요. 뭐 몇 억 달러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메리토크라시도 이미 너희들 아메리칸 드림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피케티 자신의 표현을 빌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L. 에포크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180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제인 오스틴 소설을 계속 인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만과 몽상이라든가 영화의 비커밍 제인 이런 영화에 묘사됐던 오만과 편견 아니에요? 오만과 편견, 오만과 몽상은 우리나라 여류 작가 유명한 분 작품이거나 작가겠다. 오만과 편견에 보면 그때 소설들이 다 그런데 발자크 소설도 인용을 많이 하고요.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았는데 그 이제 상속해줄 뭐 이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혼인을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딨냐 하면 당시에 그런 상속을 받을 만한 정도의 재산을 가진 후예들이 사는 생활 비용이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 60배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생활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상속해줄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상속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의 소재인데요. 근데 그때가 유럽, 서유럽 이제 선진국의 그 국민소득 대비 자산 비율이 6 내지 7일 때예요. 6배 내지 7배일 때예요. 이게 지금 6배가 됐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혼인 상대를 맞선을 보거나 할 때 물어보는 정보 중에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게 아니래요. 할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던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중간에 증여를 받지 않으면 상속을 못 받아요. 나도 60, 70대야 상속받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이라야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빨리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통계 데이터로 보지 않아도 우리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나 발자크의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TV 드라마나 이런 문화 현상 속에 이런 세습 자본주의, 상속 자본주의의 어떤 증상, 문화적 증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인구 고령화와 이 상속 자본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피케티가 이론적 고찰을 하고 데이터를 냈는데요. 우리도 지금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그 젊은 사람 숫자는 적고 노인들은 굉장히 많은 그 인구 구조에서는 집 한 채 살려면 평생 일해야 되는 시대에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려면 뭐밖에 없어요? 상속밖에 없어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사회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무슨 다른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19세기 초반 서유럽과 같은 그런 계급 사회로 돌아갈 거다. 나한테 이거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거 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늘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데이터로 우리나라에서. 입증이 안 됐죠. 데이터로 입증만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부의 집중인데 뭐 부의 집중 이해가 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본 수익률 R과 성장률 G의 격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본 수익률과 성장률 격차가 커진다라는 것은 자본 수익률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자산 수익률은 보통 자산을 많이 간 사람은 부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얻는 소득이 늘어나는 게 이제 이 자산 수익률 R이 늘어나는 속도겠죠. 그러니까 R이죠. G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얻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여기는 못 사는 사람도 섞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R이 보통은 G보다 높겠죠. 근데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산 집중이라는 거나 소득 집중이 굉장히 심해진다. 근데 R하고 G에서 G가 성장률인데 성장률은 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율인데 그걸 더한 거거든요. 근데 인구 줄어들잖아요. 인구 증가율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성 증가율도 한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피케티가 한국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캐치업 시대는 딴 나라
따라갈 때는 생산성 증가율이 빨리 높아질 수 있지만 다 따라가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두 개가 이제 떨어지면 G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R은 대체로 5%에서 6%로 언제나 전 역사를 통해서 일정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자들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네, 수단을 가령 이제 19세기 같으면은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지 채권을 애들이 동인도 주식 뭐 이 채권 갖게 되잖아. 이런 새로운 걸 발견한 거잖아요. 최근에는 화생상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갖고 사고 팔아서 또 돈 벌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 돈 뺏어간 거죠. 월급 줬다 도로 뺏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이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R을 일정하게 유지되고 G는 떨어지면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집중이 점점 심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R-G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성장률은 지금 한편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기존의 성장률에는 그렇죠. 그 출산의 증가로 인한 그 부분이 반영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대할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가 우리도 케첩 경제일 때는 남 따라가니까 남이 닦아놓을 길 달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70년대 10%였으면 지금 참여정부 때 5%, 고전에 한 7, 8%, 참여정부 때 5%, 지금 3% 정도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러면 거죠. 그런 거로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자산 수익률은 계속 높을 거고요. 저희 경험으로 봐도 대체로 우리가 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이 사람들이 5% 받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이 사람들의 수익률인 거거든요. 자기가 최저선 받아야 되는 수익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케티가 그 소설 인용한 이유가 그 옛날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소설 속에 어떻게 나와 있냐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것도 되게 5%야. 5%고 역사적으로 추정해봐도 아주 낮을 때는 4%, 높을 때는 6%. 되게 5% 내외의 자산 수익률이에요. 그 기업의 수익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계산해보니까 한 6, 7% 돼요. 자산 수익률이 5%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성장률은 이제 20세기에 1.6%였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0.8%는 인구 증가에 의한 거고 0.8%는 이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거였다는 게 피케티의 통계적 결론이에요. 통계학적. 그러니까 그 격차가 이런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생긴 수익을 다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30% 반만 저축을 하더라도 자산 규모는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자산 수익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자산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자산의 규모가 국민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후반에 이 주요 산업국가들의 이 자산 국민소득 비율 그것이 높아진 피케티 지수가 높아진 여러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피케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거의 동일한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예. 아우, 내가 제일 머리 부러운 아프죠? 사람이 지금 우리 원룸 할머니인데. 아니, 근데 보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빌딩 소유하고 거기서 그냥 임대소득 받는다는 1, 2, 거잖아요. 3, 4층, 1, 2, 3, 4층이 다 원룸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5층에다 딱 해놓고 또 옥상에다 정원까지 딱 만들어 놓고 사는데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전세가 좀 덜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한 사람 다 나가고 지금 다 월세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열심히 모아서 손자한테 상속하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 이것 때문에 자산 과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부와 소득의 불평등, 사회적 불균등을 확대시키는 힘이 기본적으로 자산 소득, 자산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격차가 기본적인 동력 중에 하나라면 그럼 이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이걸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실질적 과세를 높이면 높일수록 실효적인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하고 자본 수익률, 자산 수익률 사이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재산세를 도입하자는 이제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그 결론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자산세, 뭐 누진정의 부유세 이런 걸 도입을 주장을 하는데 동시에 시장 조정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의 시장 조정입니까? 글쎄요,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그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에, 다만 소득세 관련해서는 네. 피케티가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주류 경제학의 분배 이론이라는 게 생산성만큼 가져간다는 게 분배 이론이에요. 이걸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이라 그러는데 외계어입니다, 저는. 예,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파산한 이론이에요. 이미 그 이데올로기로만 쓰이고 있지. 근데 이 이론을 따르면 뭐 100억 연봉을 책정하는 경영자가 왜 100억이냐? 그 사람의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서 100억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CEO의 연봉이 100억인 이유는 CEO 자신이 자신의 연봉을 결정할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력을 왜 그럼 쓸까? 옛날과 다르게. 그 예컨대 최고 세율이 80% 간다. 이 얘기는
100억 받는 사람을 80억 세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구간별로 정해서 낮은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 높은 구간에서는 높은 한계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만약 한계 세율이 최고 세율이 80%다. 그러면 욕먹어가면서 자기 연봉을 5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봐야 10억밖에 안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CEO들이 자기 연봉을 올릴 유인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결국은 이 20세기 들어올 무렵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CEO들의 연봉이 그렇게 하늘 모르고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는 한때 20세기 중반에 80%까지 갔던 서유럽 국가나 이런 미국 2차 대전 후에 그런 높은 한계 세율, 이 고소득자에 대한 이것이 30% 이하로 되게 완화됨으로써 CEO들이 자기 연봉을 올릴 인센티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론 가지고는 이런 걸 설명 못하고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이 얘기는 그거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피케티의 자산세나 소득세가 전부 재분배잖아요. 일단 네. 임금이 그러니까 이 소득이 시장에서 분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에서의 분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고소득자 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그러려면 이제 그 평등해졌을 때가 노조가 강할 때고 노조에 관한 각종 제도가 유리할 최저임금. 때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최고임금제라든가 또는 그 단체 협상의 적용률을 확대해 준다든가 그렇지. 그 얘기지. 이런 그 얘기 얘기지. 같아요. 거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의 분배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분배가 아, 아니고 그 그 얘기는- 다음에 이제 그 끝난 다음에 또 재분배 세금을 때리고 가지고 또 그 다시 얘기 재분배하는 같은데요. 그 그런 얘기는 일부 얘기죠. 나와요, 뒷부분에.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무식한 질문인데 그 토빈세라는 거 있었죠. 아, 터빈텍스요? 그때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무슨 그 세죠? 맥락은 좀 다르지. 터빈세는 돈이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환전할 때마다. 이 피케티가 글로벌 자산세를 때리는 이유는 한 나라만 때리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는 그렇죠. 제라르 디파르디온가 이놈이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때리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터빈세는 지금 자본이 이동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본이 확 이동하니까 굉장히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때마다 1% 때리게 되면 그러니까 가령 수익이 두 나라의 차이가 1% 이상이 돼야 얘가 넘어갈 유인이 생기지 1% 이하일 때는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그럼요. 정치제도. 그러니까 터빈세하고 저 글로벌 자산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터빈세가 붙으면 글로벌 자본세는 높지 않아도 될 수가 있죠. 도망 안 갈 테니까. 그러니까 터빈텍스는 이런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이윤율 격차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자본이 날아다니면서 엄청난 금융 혼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빨리 변속되는 기어와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변속기에 모래를 좀 뿌려야 된다. 그래서 자본의 이동 속도를 늦추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피케티가 얘기한 세금은 소득과 부의 불균등 혹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지만 우리가 문제 자체가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뭔가 세계 정부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봐야죠. 이거. 예, 근데 뭐 사실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토피아적인 기획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에선 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거나 아니면은 제도적인 그 개혁의 기획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불평등의 실태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가 1% 구간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김남균 교수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일제 시대부터 쭉 해왔던 거고 우리나라 상위 10%가 44%의 소득을 가져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자산세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세 자료를 내놓고 지금 센서스 자료로 45%인 게 얼마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불평등이 있다. 사실을 놓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토론을 해야죠. 이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고 괜찮은 거고 지금 그렇지. 뭐 보수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불평등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성장이 되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되는 분발한다.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트리클 다운 우리 교황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 트리클 다운 경제학인데 근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여태까지 안 그랬고 그럼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케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재정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게 가난한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단순히 재분배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임금이 올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피케티의 결과적인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노동자들이 생산성보다 임금을 덜 받아요.
그 생산성은 10%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이 5% 올라가면 나머지 5%는 자본한테 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돈이 남지. 안 그러면 사업을 왜 해? 그러니까 똑같이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똑같이 아니 늘어나면 비율대로만 먹으면 되지 더 그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지. 비율이 70년대부터 이게 네. 쭉 힘센 놈이 더 먹는 거지. 아니 근데 전후에는 쭉 같은 속도로 올라갔어요. 임금도 10%, 성장도 10%였는데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벌어지면 이게 부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실은 거시적으로는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높여주는 정책이 아까 아마 피케티가 시장 조정이라고 한 거는 그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그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미 있었던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등은 세금으로 다시 교정을 하는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그 정부 경제팀이 생각하는 정책은 이거랑 거의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할 때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 자기가 여당이 그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자산 수익률하고 경제 수익률 격차가 클수록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하고 있는 일은 R을 높이고 G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 경제 성장률은 뭐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산 수익률을 올리려는 투기 진작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케티의 이런 스킴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명백하게 가는 거죠. 이건 말할 나위도 없어요. 예, 서민 증세는 또 G를 낮추는 효과. 국민소득분의 자산의 가치라고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고 경제가 올라가서 G가 올라간다 이런 건데 그게 여태까지 증명이 안 된 건데다가 지금 세경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좀 뭐 이렇게 세미나도 좀 하고.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자기는 피케티가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무식해서 하는 소리야. 몰라서. 근데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최경환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네.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 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략이 이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쪽에서 하는 얘기를 먼저 발표한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그래야 한다고 믿는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할 생각이 없는데 아니 거짓말. 몰라. 예. 왜냐하면 아니 나는 때로는 사악한 의도보다 무지가 더 큰 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피케티 책을 보면서 되게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뒷부분에 가보면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그 케임브리지 논쟁이나 이런 게 다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책에 우리 한글로 써진 책에는 처음 내가 보는 것 같아. 지난 한 15년 동안에 그 사람 이름을 칼도나 혹은 파시네티 이런 이 사람들 다 네오 케인지안들인데 포스트 케인자이지 포스트. 그 퍼스트 케인지안들이지. 그러니까 후기 케인즈 이후의 케인즈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부의 분배의 불평등 혹은 평등도와 경제 성장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를 1970년대에 깊게 탐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을 한 분들은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책에 그 사람들의 케임브리지 학파로 일컬어지는 그 포스트 케인지안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김무성 대표나 뭐 최경환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 사람들이 배운 경제학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소에 접촉하는 사람은 다 자산이 엄청 많은 대한민국 0.1% 안에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식의 지평에 이건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포스트 케인지안 쪽에서 발전한 게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 몫이 늘어나야 경제 성장에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그런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임금이 올라가야 성장이 되는 나라로 지금 개량 경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주류 경제학자들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예. 피케티가 이 800페이지쯤 한글로 800페이지 되는 이 책에서 한 10개 정도의 이론을 비판을 했어요. 많이 했어. 근데 비판을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되는데 분배 관련된 건. 근데 이 비판을 무슨 복잡한 수학 갖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통계를 가지고 한 통계. 근데 그 10개가 다 주류 경제학인 거예요. 뭐 인적 자본론이라든가 평생 소비 가설이라든가 평생 소득 가설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전부 통계로 비판을 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의 90% 교수의 90% 이상은 다 그걸 믿고 있지. 박사를 받고 왔고 자기 전공 아닌 거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그건 당연히
교과서에 나오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책은 뭐 엉터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좌파. 왜냐면은 근데 뭐 시카고 학파 이게 그쪽인가요? 왜? 아니, 근데 시카고 학파뿐만 아니라 케인즈주의 쪽도 굉장히 오른쪽으로 다 밀려갔기 때문에 어디나 할 거 없이다 그래요. 예. 미국에서는 케인즈를 몰라요. 근데 뭐 사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일종의 정치경제학이다라고 하면서 경제학이 아니라 그거는 이데올로기다 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데올로기고 이건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있는데 네. 피케티가 공언을 해요. 자기는 수학하는 경제학이 아니고 원래 정치 경제학을 복원하겠다. 자기는 사회과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의 부활인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19세기 고전파, 마르크스도 일종의 고전파고, 근데 피케티는 마르크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분석에도 마르크스주의적인 노동가치설. 이론적 프레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쓰는 모든 개념은 주류경제학에 사용하는 그 국민계정과 관련된 개념들이고요. 이 사람이 처리한 모든 데이터들은 다 국가의 공식 데이터나 그에 기반을 둔 추정치들이고, 마르크스주의와 관련된 한 오락이의 어떤 이론적 프레임도 저는 못 봤어요, 여기서. 다만, 이 사람은 마르크스를 이해를 해요. 그런 것 같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피케티가 이론을 보는 건 자기 틀을 갖고 보기 때문에 네. 베타 값을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막스가 이 축적을 한다는 거는 베타 값이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무한 축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막스는 무한 축적이 아니잖아요. 자본 수익률보다 못 올라가면 그게 이제 이윤율이 저하하는 걸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예, 법칙.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아니라고, 통계로 아니라고 피케티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그럴 네. 수 있는데 막스에 대한 가장 통렬한 비판은 막스 살던 말년 막스가 혁명을 막 예측하던 그 시기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통렬한 비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베른슈타인 수정주의가 나올 때도 기본 베른슈타인이 독일의 산업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마르크스의 체제 붕괴론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 그게 이제 이른바 삼인주의의 그렇죠. 예. 출발이. 삼인주의 출발이 기본적으로 베른슈타인이 1800년대 말에 나온 독일의 상공업과 농업의 데이터를 보면서 소농이나 혹은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부로 밀려서 몰락해서 프롤레타리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대자본이 성장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도시의 길드나 소농 생산 양식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생산력을 향상해가면서. 그래서 이 대붕괴론에 초점을 맞추고 당을 하게 되면 헛발질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 당 활동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른슈타인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힘은요. 저는 왕왕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론의 힘보다 훨씬 강해요. 예, 그 점을 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 책을 좀 보면서 생각 좀 했으면 뭐 그런 소망이 있네요.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예, 오늘 엄청 수준 높았네요. 그래서 뭐 강의를 한 편 들은 느낌입니다. 아, 그랑아리에다가 저 광고 좀 넣으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피케티 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독자들도 자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우리 작가께서 경제학을 알지만 심도 있게만 공부하는 그럼 사람이거든요. 난 날라리 경제학도거든. 근데도 다 읽을 수 있다면 사실은 뭐 물론 경제학 지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 도움만 누가 줄 수 있다면 사실은 다 읽을 수 있는. 근데 책입니다. 정태인 원장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직시하는 거죠. 예, 오늘 백분 토크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어려우면은 정태인 원장님 SNS로 들어가 욕하시면 됩니다. 빌려 읽어도 돼. 안 사도 돼. 예, 빌려 읽으셔도 되고요. 예, 여기서 마치기 전에 프랑스의 대학 교수죠. 얼마 전에 지금도 방한 중인가요? 오늘 갔을걸요. 우리 녹음하는 이 시간에 아마 출국했을걸요. 4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 43살이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한 권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 학계를 부의 불평등이라는 화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 우리나라도 방한해가지고 날카로운 지적들 쏟아내곤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얘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장하준 씨인가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이론은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장하성 교수. 장하성 교수입니다. 네, 그 사촌형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씨 집안이 대단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43살짜리가 책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썼으니까 뭐 대단한 걸 쓴 거죠. 네, 원래 22살에 박사학위 받고
25살까지 MIT 교수였어요. 25살까지. 예, 예, 22살에서 영국 교수. 예. 예, 갔는데 이제 재미없다 그러고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여러 군데 인터뷰에도 나오고 자기는 이제 경제학을 수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머리 좋고 지금도 그 친구들 만나면 반갑게 얘기하고 교류를 하지만 자기는 레비스트로스라든가 예, 이런 브로델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경제학을 하고 싶었지 이 수학 문제 풀면서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이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야. 아, 예, 그럼요. 잘해요. 박사 논문 자체는 수학이에요. 그리고 이 테크니컬 어펜딕스라고 기술 부록이 있는데 그 가보면 다 이 수학으로 자기 이 말로 써놓은 거를 수학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800쪽이에요. 예. 그 뒤에 색임 빼고요. 각주까지만 800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들을 압축해서 그래프로 대부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뒤에 이제 출처 통계를 보면 piketty.pse.ensfr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그 데이터 처리한 것만 블로그로 인터넷 블로그로 달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엑셀로 다 들어가 있죠. 예, 이거 의심스러운 사람은 로 데이터를 거기 가서 봐라. 이렇게 해놨는데도 800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피케티의 전략인데 그렇게 모든 걸 공개하고 이제 자기들이 한 나라들이 처음에 이제 프랑스를 냈고 그다음에 영국했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의 OECD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잖아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학자들도 자기와 똑같은 개념과 방법을 가지고 채워넣으라. 채워넣으란 얘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막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김낙년 교수가 한국의 소득 부분이 들어갔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한국도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산 불평등은 이제 없고 소득 불평등은 들어갔게 됐죠.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자신의 개념과 방법으로 전 세계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매뉴얼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의 불평등 실태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불평등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평등이 용인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 어떤 그런 대단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똑똑하네요.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네. 니들이 알아서 커스터마이즈하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토론하자는 거죠. 국내 정치 문제화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진중권 선생은 이거 안 읽어봤죠, 아직.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경제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나도 경제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맹큐의 경제학 이런 경제 원론 보는 것보다 그 재미없어도 예, 모르죠. 이 책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론 공부도 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교양서로서 꽤 권할 만한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예, 들더라고요. 저는 그 평소에 경제학에 대해서 뭐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한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것을 내일 확인한 학문 이래가지고 좀 우습게 봤는데 꼭 읽어봐야겠네요. 장하성 교수가 그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뭔가요?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읽었어요. 안 읽었고. 그 다음에 사실 PKT 방식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은에서 발표하는 국민 계정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산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근데 마침 5월 14일 날, 지난 5월 13일 날 국민 대차대조표 잠정이라는 거를 한은이 발표했는데,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자료가, 우리나라 자산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다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그 PKT 정의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그랬더니 우리나라 베타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 총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내가 월급을 모아서 몇 년 있으면 집 살까 이걸 PI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평균 집값을 내 소득으로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걸 전체 우리나라의 자산 전체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뭐 땅이든 금융이든 다 합쳐놓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자산이 얼마나 집중돼 있느냐가 보여지겠죠. 아까 집 사는 거랑 똑같은 계산으로 그게 이제 베타 값인데. 그게 쭉 떨어졌다가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떨어졌다가 2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선진국은 보통 국민소득 2년치를 모으면 그 나라에 있는 자산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최하일 때가. 근데 지금 6,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7이라는 게 뭐냐면은 벨 에이포크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1810년대. 길디드 에이지. 그 벨 에이포크는 문화가 올라갔지만 돈은 급도로 불평등했던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막스가 살던 시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왜 벨레포크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910년대까지 그 뒤에 이 어려운 정부를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그 확장적 정책을 우리 정태인 원장은 뭐 우리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 내년에도. 예. 근데 이제 국가 채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성 채무고 하나는 적자성 채무예요.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려고 돈을 꾸어서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꾼 돈으로는 뭘 또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 부채도 기록되고 자산도 기록되어서 나중에 이제 자산 회수를 해서 부채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적자성 채무는 세입보다 세출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게 이제 참여정부 5년 동안 적자성 채무가 18조 5천억 정도였어요. 18조 5천억. 예. 5년 동안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약 89조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거기는 4대강 사업으로 떠넘기는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8조 원은 포함 안 된 거고요. 그것까지 치면 약 100조 원 가까운 적자성 채무를 졌어요. 국가 채무를.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추세로 가면 예. MB 정부를 추월해서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적자성 채무를 기록하게 될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럼 재정 건전성 문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우리가- 이제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도 초기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정부가 이제 단연도 예산안을 내는 것 말고도 5년짜리 옛날 중기 재정 계획, 지금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해마다 이제 향후 5년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 예산안 발표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도 냈어요. 이걸 보면 이제 U 커브인데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적자성 채무가 많아서 재정이 불건전하고 해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줄여가지고 임기 말쯤에는 균형 재정으로 간다. 이게 이명박 정부 예. 초기에 나온 거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말대로 됐으면 이제 2013년도에는 균형 재정이 됐었어야죠. 근데 2013, 2014, 2015 오면서 계속 적자성 채무가 커져 와서 이제 단년도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균형 재정으로 2018년에 간다는 얘기인데 2018년 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20조 원 내지 30조 원의 적자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확장적 그 재정 정책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쓰더라도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서 계속 그 5년짜리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이렇게 낸다는 거는 각하께서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네, 지금 이 상태가- 뭐 다 균형하겠다니까 맞춰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예. 이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 가서 그게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다시 세수가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재정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도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4%를 갖다 지금 예측해놨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U자 커브로 해서 이제 갚는다고 하지만 갚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를 갚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이제 국채 발행한 사람한테 이자를 주면서 갚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세금을 더 걷어놓는 게 있는 거고 예. 마지막이 인플레이션을 갖고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국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금을 더 거두는 게 가장 전공법입니다. 그래서 예. 세금을 더 거두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부자들 세금을 많이 깎아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복지를 위한 세금을 갖다 설득을 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해서 지금 10%포인트 정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게 세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올리는 게 전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그 상태가 이제 5년까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100조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세계 평균의 관점에서 이게 재정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괜찮은데 문제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지면 그 상황은 지금 30조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예측도 주관적으로 하고 더구나 대통령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걸 다 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유 작가께서 작가라고 부를게요. 유 작가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참 신기한데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도 별로 부끄러워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예, 관계 없기 때문에. 이 국가 채무에 관해서는 되게 유럽연합이 통합을 할 때, 경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할 때, 그것도 이제 통합을 하고 이럴 때 기준이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0%가 기준이었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해마다 신규로 빚지는 거, 그걸 GDP 3% 이내로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게 1억을 연봉을 버는 사람이 한 6천만 원 정도 부채를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해마다 새로 60%를 유지를 하려면 해마다 그 정도 빚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나가면 국가는 부도가 안 나니까 예. 그 뭐 이제 괜찮다 이런 건데 제가 사실 그 채무 걱정을 한 것은 이걸 제대로 쓰면서 이렇게 채무를 지는 거냐라는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국가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 시고요. 21세기 자본 토마 피게티 신드롬을 통해 바라본 우리 경제의 불평등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토마 피게티. 그 제목이 21세기의 자본. 예. 그 자본론을 연상시키는 제목이에요. 예, 물론 그걸 의식하고 쓴 거죠. 예, 그 피게티 얘기로 좀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난 18일 발표된 정부 내년도 예산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은 올리는데 증세는 아니다. 그렇죠?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거죠. 요새 유행이죠. 뭐 예.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뭐. 예, 맞습니다. 법원까지도 그 시리즈에 올리는 세금을 보니까 지금 서민은 쥐어짜고 부자들은 챙겨주는 이런 세금 인상이거든요. 뭐 담배값, 뭐 주민세, 자동차세. 정태인 원장께서는 어느 칼럼을 보니까 정부의 담배세 인상 정책을 대통령이 막가파임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갈리지는 것 같아요. 이런 순수한 보건 정책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동심을 가진 유시민 원장.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그때 네. 참여정부 때 500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경제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청소년들 폭력 사태 늘어난다. 청소년 범죄 때문에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0원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게 그 개별 소비세가 아니고 국민 건강증진기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수입 판매량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거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건강증진정책에 쓸.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청소년 범죄가 걱정됐는데 지금은 이제 2,000원 올리는 게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올리는데 찬성을 했다고 하죠. 예. 그때도 국민 건강을 생각했으면 5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 근데 4,500원이 왜 4,500원이냐라는 게 지난 6월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면 한갑할 때마다 2,000원 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2,000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덜 피느냐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500원 올렸을 때 사람들이 금연을 얼마나 하느냐. 1,000원 올려서 예, 때 얼마냐 1,500원, 이게 다 2,000원. 달라져요.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지. 네, 그래서 한 10,000원쯤 되면은 이제 금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 그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딱 4,500원의 수입이 최고치예요. 예. 그러니까 4,500원으로 결정이 된 거죠. 만일에 이제 진짜 건강을 위한다면 한 8,000원쯤 올리면 대충 다 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가 되면 세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가 이 진짜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인데 가격이 인상되는 비율보다 이 담배를 그 끊는 사람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적은 거죠. 이게 담배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0원 정도 올리면 세수가 극대화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계산에 이제 따른 거죠. 이 가격을 올렸을 때 확 줄면 가령 저희 이 나란히 있는 여의도에 음식점 하나가 짜장면값 1,000원 올리면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담배는 그게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술과 담배 그래서 세금을 때리면 무조건 세수가 느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10,000원 이상 올리면은 이제 끊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만큼 올리는 게 세수가 가장 늘어날 것이냐. 그게 이제 4,500원이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대통령과 부총리가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보건 정책인데 밑에 장관들이 잘못 모시는 거예요. 확실히 대통령 그 효과가 있어요. 이 대통령 모독하는 발언이 도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시민 위축 작가께서 효과가 예, 확실하게 자제하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순진하고 순수한 분이야. 신문기사를 보니까 고등학생 흡연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4,500원 올리면 끊는다 그랬거든요. 아니,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이야. 그 담배값을 올리고 그러는지. 우리 3명이나 계속 핀다고요. 근데 예. 제가 그게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외환위기 때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화가 이제 3분의 1, 그러니까 3배로 막 이렇게 절하가 되니까 이 파운드로 해보니까 3배가 올랐어요. 그렇지. 담배값이.
근데 딱 일주일 못 피겠더라고요. 3배로 올랐는데도 질질질하니까 뭐 똑같은 3파운드인데. 아니 근데 저 고등학생들한테는 타격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까치담배가 있었거든요. 까치담배. 까치담배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편의점에 까치담배 팔게 될 아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 친구들 중에는 말아 피는 담배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외국 가면 아, 이제 우리 유학생 때 폈던. 그 이제 많은 기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가루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재배 농가하고 직거래를 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해볼까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도 아예 있어요. 뭐 재배까지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학 시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마라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손을 놓고 이걸 말면서 그럼 귀국할 때가 된 그럼 거지. 귀국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속담에 마라핀 담배가 더 맛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예. 거기도 이제 담배값이 비쌌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 그렇지. 담배값이 싸죠. 뭐. 근데 그거가 굉장히 쌌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것 같이 제 기억으로. 반 밑으로. 반 밑이었어요. 예. 예, 다시 예산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 뭐 예산안 지금 나왔죠? 2015년 예산안이.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예산안 기준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 예. 정책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늘어나지 않았고 다만 그 예산안 내부를 보면은 건설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고 복지는 사실 복지는 그 경직성으로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통합재정 기준 기금까지 포함해서 376조 원인데 복지 분야가 최초로 30%를 넘었다고 엄청 정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보건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액이 통합 기준으로 기금 포함해서 155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금년도보다 얼마 늘어났냐 하면 9조 1천억 원 늘어난 거예요. 이 9조 1천억 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급액이 많아지는 이제 지출액이 많아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도입해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7월 달부터 줬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내내 주면 한 3조 원 늘어나는 게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늘어나는 게 아주 미미합니다. 보육이라든가 학교 이제 무상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실업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미미한 정도의 증가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2014년 예산안에서 각 부처별로 골고루 조금씩 늘린 거예요. 특별히 많이 줄어들었다든가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SOC 건설 예산도 한 지금 7천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 지방 행정도 한 2조 원 늘었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늘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 재정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빚을 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 부자 감세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야당의 선동이다 얘기하는데 진짜 무식해갖고 입만 열면 이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지는 말자고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법인세, 법인소득세하고 개인소득세 감세해 준 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게 누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수가 지금 법인세가 내년도에 거의 0.1%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무행정의 기본 원리는 능력에 따른 납세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한쪽으로 이렇게 담배며 상업용 자동차며 무슨 주민세며 이런 걸 인상해서 돈을 걷는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빚을 이렇게 30조 원 가까이 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건전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한 가지 질문이요. 그 아까 좀 확장적이다라고 하는 건 건설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뭘 더 짓겠다는 겁니까? 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가 하는 거는 뭐 몇 개 고속철하고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민간 건설 경기를 일으키겠다. 그쪽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아파트값 올리는 거.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빚내서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진짜 올라가네 그럼 이제 무리해서라도 빚내서 집 사게 되면 집값 올라가고 그럼 건설 경기도 살아나니까 그게 이제 이 강남 3구의 재건축이죠.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이 돈을 투자할 때를 찾고 있는데 재건축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돈을 넣게 되고 거기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부근에서 따라 올라가고 이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성장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나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
빚내서 집 사는 일은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정부가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려면은 소비를 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아래로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진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 건설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지금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 시설이에요.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런 거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23조 7천억 원 이제 잡혀 있던 건데 내년도에 24조 4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증액이에요. 그러면 7천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확 늘어난 상태에서 안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들어간 예산 여기 항목에 들어간 것 중에 창조경제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창조경제요. 창조경제 예산 중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대표적인 창조경제 예산으로 3개를 들어놨는데요. 하나가 판교 창조경제 밸리 육성 및 그 창조경제 건설이죠. 기반 확산. 이거 건설이잖아요. 네, 이게 보면 뭐 세계 최초의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집 짓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10개 있는데 17개로 만든대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 벤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라고 그래서 또 한 항목을 내놨는데 이게 뭐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건데 끼케야 15년간 2천억 원이야.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화장빨이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고요. 창조경제형 신산업 신시장 창출이라고 또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것도 뭐 ICT 기술 상용화해서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이렇게 해놓고 357억 원이야. 아니 이게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다가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 안에 SOC 예산 막 숨겨놓고 그리고 진짜 창조경제는 소프트웨어의 힘을 키우는 건데 이거는 다 규모가 뭐 10년 동안 몇천억 뭐 단년도에 뭐 300억 이런 거 지지분하게 넣어놓고는 이거를 지금 보도자료에 참고하라고 크게 붙여서 이 대통령 보라고 만든 보도자료지 이거 국민 보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각 정부가 이제 그 구호를 만들잖아요. 녹색 성장, 창조 경제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눈먼 돈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돈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별로 쓸 데가 없고 그는 대부분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야 이제 뭐 했다는 티가 나는 건 건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된 그 빈부 격차라는 것들 이게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자연스럽게 피게티 얘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토마 피게티. 비중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의 중점은 이제 건설 쪽이라든가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1,300조 원 되거든요. 1,300조 원이요. 근데 이제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낸 보도자료나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홈페이지 접속해서 찾아보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최대한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예산안 설명서예요, 보면. 진짜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게 최대한 써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을 좀 드리면 2015년 예산안을 보면 되게 GDP는 한 1,300조 원 되는데 이제 통합재정이라 그래서 이제 언론에 발표되는 건 376조 원으로 지금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GDP 대비 30% 가까운 정도 액수고요. 예, 근데 이 통합재정 지출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허수가 있고 이거는 일반 예산 지출뿐만 아니라 기금 4대 연기금 지출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빼면 기금 지출이 한 117조 원 되기 때문에 순수 정부 예산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약 260조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우리 GDP의 20%. 예. 사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장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출이 한 5.7% 정도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나름대로 뭐랄까. 문제는 이제 이 정부도 신경 쓰는 게 문제는 이제 적자인데. 적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적자가 한 25조. 그다음에 아마 금년에 그리고 아마 그 세수가 제대로 안 거쳐서 한 10조 가까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조 이상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아마 내년에는 지금 자기들이 확장 정책을 쓰면 또 내년 그 경제 전망을 4%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3% 못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세계 경제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출을 줄인 게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안전에 관한 지출이 늘어나고 뭐 소방서를 국가공무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안전 쪽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복지 지출은 그냥 기금, 연금 같은 건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빼면은 그다지 늘어난 바가 없고, 내부에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을 갖다 집중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이제 아까 37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259조 원이 예산이고 117조 원이 기금이에요. 근데 전체 증가율은 꽤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조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통합재정으로. 근데 그 중에서 예산이 늘어난 건 9조 원이고, 8조 2천억 원 정확히. 8조 원 정도고, 나머지 한 60% 이상은 다 기금 지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예산 지출이 늘어난 것은 아주 적어요. 지금 확장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확장적인 게 이 적자성 재정 채무, 재정 적자로 인한 채무가 약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들어온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다는 점에서 보면은 확장적인 거지만 그 예산 자체로 보면 그렇게 확장적인 예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은 재정 균형론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가 나쁜데도 재정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재정을 줄이다 보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왜 정부가 스톱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유럽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장론자들이기 때문에 가령 이한구 의원이나 또는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힘이 약한 거는 다행인데 그렇다면은 그 늘어난 세금 부분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부자 쪽의 세금은 줄여주고 가령 뭐 이번에 배당에 대한 세금도 이제 분리과세에서 깎아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담배라든가 지방세라 인두세 같은 것들을 늘려가지고 그걸 갖다 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역진적이고 반서민적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우리 대선 때 그랬잖아요. 증세에서 복지하는 게 무슨 정책이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 증세 안 하고 자기는 복지하겠다 그랬는데 빚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담배라든가 이런 또는 주민세 이런 것들 갖다 늘리는 거 간단해요. 사실은 담배 국세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봐야 얼마 안 늘어요. 담배 예. 3조 원 정도고. 3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 지방세로 바꾸면 되거든요. 사실은 세금에 관해서는 이번에 그 우리 정몽구 회장이 큰 일을 했죠. 예. 현대사하고 10조에 사면 세금이 국세가 한 2조 5천억 되고 이 지방세가 서울에 한 1조 5천억 되고. 그리고 한전에다가 한 평가액보다 한 7조 원 더 준 거니까 예. 결국 한전이 적자 내면 나중에 세금으로 메꿔줘야 아니 되는데.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바보같이 왜 이렇게 비싼 값에 샀을까? 그건 착한 일 하려고. 진짜. 제가 훌륭해요. 보기에는 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면도 있고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왔다 가면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경제적 행위의 결과였냐 아니면 이 바탕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것도 있었냐. 그걸 알 수 없는데 그 땅이 굉장히 노른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